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밀리면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4만 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는 하루 만에 23%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7,600달러 증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이 4개 분기 연속 좀 어닝 미스를 기록을 하면서 12%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광고 매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5%대 밀려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도 6%대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밀려나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S&P 글로벌 제조 PMI가 49.5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미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오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미국장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많이 놀란 모습입니다. 양시장 하락세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1.74% 떨어진 2,71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6년 만에 5조 원대라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고요. 또 매출까지 역대 최고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9%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주 이렇게 주요 주력 업종들이 좀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8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98% 하락해 798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2월 6일 이후에 5개월 만에 지금 하락세가 더 키워진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았는지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 조금 약간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밖에 그동안 좀 잘 갔던 전력 설비주, 재룡전기와 또 효성중공업 각각 8%대 빠졌고요. 또 조선주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STX중공업과 HJ중공업도 7%대, 5%대 빠지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종목 합계를 보니까요. 500개 내외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장 좋지 못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수다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좋지 못하긴 하지만 또 힘을 내서 출발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오수다는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로우텍스 세모에게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움직임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약세를 보였던 약세입니다. 네, 그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717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 2,700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낙폭을 키워서 현재는 2,7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800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오후장 들어서 80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홀로 지금 사들이는 모습, 기관과 외국인에서 좀 강한 팔자세가 들어와서 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에서 현재 사들이는 모습, 하지만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중에서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9%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SK 하이닉스와는 정반대로 좀 사상 최대 매출을 좀 부진한 실적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3.42%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6위부터 1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 현재 2.74% 상승한 흐름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 모두 빨간불을 킨 상태인데요. 1.18% 그리고 2.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 역시 거의 9.2%, 10%는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좀 주춤하는 흐름 보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16% 상승하는 흐름, 엔캠과 리노공업 그리고 클래시스가 휴젤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 듣고 왔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코스닥의 지금 하락폭이 더 깊은데요. 2% 빠지면서 79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 미국 대선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로 인해서 또 카멀라 이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또 이 미국 대선에 좀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카멀라 해리스가 또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첫 유세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카멀라 해리스가 이렇게 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또 민주당 쪽에 정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쏠리기도 했었고요. 또 어제 이 첫 여론조사에서 좀 트럼프를 추월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대선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가 굉장히 앞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리스가 나타나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결집한 결과라고도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다자 대결에서는요, 해리스가 트럼프와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모아서 해리스도 발빠르게 지금 유세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016년 이 미국 대선에서 좀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을 했다가 좀 고배를 마셨던 이 힐러리 클린턴도 자신이 깨지 못한 이런 유리천장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 트레이드 관점에서도 좀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러한 환경 규제를 강조를 하면서 또 전일장에서 이런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 떠오르기도 했고요. 또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어제 CS 윈드나 또 CS 베어링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냈었고요.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이 여성들의 좀 선택권을 강조를 하면서 낙태권을 좀 지지해 온 바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낙태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이 또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이 인공 임신 중절 의약품인 미프지 미소의 국내 판권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리스 트레이드 지금 낙태권 지지
관련해서 이런 약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마초 확보파를 좀 민주당이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들도 좀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세로 나타나서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오성 첨단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디스플레이 장비와 또 전문 회사, 과학용 보호성 필름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2018년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카를 설립을 하고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6%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화일 약품도 있습니다. 이 화일 약품은요,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카나비스 메디카를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19%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0.42% 좀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흐름 지나고 있습니다. 1,919원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대마 성분 화장품을 출시한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한국 BNC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대마 관련돼서 지금 급등하는 흐름세 보여줬었는데 이거래일 전에는 4%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70% 급등세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네요. 1% 빠지면서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2021년 의료용 대마 재배와 또 성분을 연구하는 그런 승인을 받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0.99% 하락하며 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마리화나 테마가 좀 월요일부터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이 해리스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이 마리화나 합법을 추진하겠다, 좀 이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한 만큼 마리화나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떠오르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오히려 힘을 좀 잃은 모습이잖아요. 특히나 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또 남북 경협, 또 가상화폐 관련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섹터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피격 사건 이후에 좀 이러한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또 전일장에서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조기 종식을 해야 된다, 좀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주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전일장에서는 또 삼부토건 뭐 9%대 그리고 SG와 같은 종목 11%대 하락을 나타냈었고요. 또 이 건설 기계 업종도 좀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 또 히림과 같은 종목들은 어제 5%대 주가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조금 반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오늘 2%대 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SY 같은 기업도 2%대 같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스코와 같은 기업은 현재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전쟁 종결까지 계속해서 좀 재건 테마의 관심은 이어질 거다, 또 이러한 증권가의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루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고 하루는 해리스 트레이드 가고 약간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선의 불확실성 남아 있고요. 정치 변수로 인해서 개별 모멘텀이 계속해서 혼재되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치 요인으로만 주가 방향이 흘러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 방산주가 되게 대목이었었는데 이 방산주는 실적 모멘텀까지 거치면서 개별 모멘텀으로 또 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잘 갔었죠. 이 폴란드의 K9 또 추가 계약까지 수주가 있고요. 또 루마니아의 장갑차 수출까지 이런 호재가 있으면서 굉장히 잘 가는 흐름도 이어졌었고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잘 나온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네. 좀 태조 이방원 이러한 이름으로 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 전력기기 오늘은 좀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지만 전력기기도 그렇고 또 조선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수출이 잘 찍히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 미국의 대선과는 좀 무관하게 네, 그런 것 움직임을 같아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변수가 커진 만큼 또 당분간은 이 실적 그리고 업황을 보고 좀 투자를 하라. 이러한 또 조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이러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찍히는 쪽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네, 이 기업 좀 계속해서 악재들이 겹겹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현재 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맞아요.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를 쇄신하겠다면서 좀 칼을 빼들었던 이 김범수 이 의장이 창업자가 구속이 된 건데요. 이 사상 초유의 좀 총수 구속이라는 악재를 맞아서 현재 투신도 좀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채팅이든 뭐 어떤 거든 카카오 저희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없이는 또 못 사는 네. 세상이 됐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이 가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카카오 모빌리티 또 택시 시장에 또 호조가 되고 있고 이런 지배적인 플랫폼 카카오티 이용해 보셨나요? 네, 저도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티 어플도 지금 되게 호재가 되고 있을 만큼 코를 몰아줬다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 헤어샵, 또 스크린 골프 시장 등 여러 가지 지금 골목 시장에 또 참관을 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에 대한 그 발 넓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021년에 카카오페이 경영지 스톡업성 매각 등 먹튀 논란까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주가 혐의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가 더 신뢰를 깨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나 이 카카오는 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이 9.05%를 확보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후에 이 SM 인수전에 뛰어든 하이브가 또 네.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서 이 카카오가 사모펀드를 동원을 해서 이 2,400억 규모의 좀 매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좀 주가를 높게 시세를 조정을 했다. 좀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구속 후에 어제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이 김범수 창업자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하이브 공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좀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가 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가 그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좀 커진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카카오 법인도 유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벌금형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서 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역시도 검찰 수사와 또 공정위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요,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좀 불안 심리가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저가 매수여서 그런지 오늘 또 상승하는 탄력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오늘 카카오페이 뭐 3%대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4%대 또 카카오게임즈는 2%대 이렇게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23일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줄줄이 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23일 하루에만 이 카카오 상장 계열사 합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가량 줄어들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좀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만 지금 카카오 주가가 거의 30%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요즘의 현 주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분기 카카오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55% 급감한 상황이고요. 또 SK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이익의 성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 78,000원에서 62,000원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 카카오가 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사법 그리고 규제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이 먼저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으니까요. 좀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죠. 자연아 씨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저희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또 배달 음식 시장이 맞아요. 성장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이 최근에 이렇게 좀 무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좀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배민이 지금 현재 6.8%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9.8%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배달 업체를 이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닐 수도 없고 정말 징태양난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제 이렇게 좀 배달 플랫폼과 또 입점 업체들이 상생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생 협의체를 출범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또 이 쿠팡이츠, 또 배달의 민족, 이렇게 요기요, 배달 3사뿐만 아니라 이 배달 업계의 4위인 땡겨요까지 네, 좀 여러한 입점 단체들이 또 같이 이렇게 상생 협의체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 만남을 많이 가질 수 네.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계속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 배달 업체 플랫폼들과 또 이 점주들의 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해리스 트레이드와 또 카카오 사태 그리고 무료 배달 경쟁까지 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는데요. 네, 현재 우리 마감까지 좀 8분여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우리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오브젠입니다. 네, 삼성 SDS와 무려 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브젠은 AI 테크 분야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마케팅,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오브젠의 올해 첫 계약 공시인데요. 오늘 공시에 따르면 삼성금융 네트워크스 모니모 원앱 구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0.68% 규모나 된다고 하네요.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14일까지입니다. 오늘 10,000원을 넘었네요. 전일 대비 2.82% 상승한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4위는 방금 언급됐던 4위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램시마 SC 유럽 직판율이 20%를 넘게 돌파했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펜트라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79% 상승한 19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기대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발 악재에 의해서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발표에 따르면 매출은 16조 4,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8% 올랐고 영업이익은 5조 4,685억 원으로 6년 만에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의 분기 매출이 16조 원을 넘긴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AI 메모리 수요의 강세 속에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이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지난해 2분기 대비 250% 이상 증가하며 실적 상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보인 것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여기에 전날 미증시에서 기술주 급락의 여파까지 이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결국 20만 원대가 깨진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8.97% 하락한 18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장 기대치가 높아진 덕분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으면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네, 2위는 네이버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금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죠. 그로 인한 반사 수혜를 네이버가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큐텐그룹의 유동성 문제로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 정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카드 결제 중단 및 환불 중단 등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이미석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큐텐그룹 부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용자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큐텐그룹의 총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인 네이버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네이버의 파트너사인 플레이디, EM넷 등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현재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3.96% 상승한 1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새 2년 5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이제 슬슬 종전의 기운이 울려 퍼지려는 걸까요? 최근 미 대선 판도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테마주들 요동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았을 때는 강세,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약세를 보이며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에 앞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에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 및 협상하기를 원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특히 SG의 경우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 부지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 상승, 상한가를 기록했죠. 지금 2,7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 히림 등도 상승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했고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에는 1.66% 상승한 9,190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도 2.85% 상승했고요. 네, 히림도 1.3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감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추후 진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특징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앞으로 마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특징주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특징주 가운데서 네이버가 있었는데요. 오늘 가장 핫한 섹터가 이 광고 업종입니다. 오늘 이
티몬과 그리고 위메프 이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서 이 광고 섹터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플레이디가 2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EM넷 그리고 BK홀딩스, 모비데이즈도 두 자릿수대 가장 큰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카카오도 좀 같이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SG는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다스코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테마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황센터 연결해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미증시의 하락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 시장이 최악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들도 오늘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700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1.75% 하락한 2,710.3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2.08% 하락한 797.3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800선을 내준 모습이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기관마저도 지금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외국인이 매도폭이 다소 더 컸습니다. 8,147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매수하고 있었으나 장 마감으로 들어서면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449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 홀로 8,550억 원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양상이죠. 개인은 1,072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449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455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5위까지 파란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반토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3.42% 상승한 3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오늘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8.87%나 크게 하락해서 20만 원 밑으로 떨어진 19만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주 하락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젠 상승했지만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지금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완성차주들도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도 하락했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주들 중에서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 가까이 상승했고요. 19만 9,2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하락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에 들어서면서 2.60%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했네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전된 모습이네요. 어제장과는 반대의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하고 알테오젠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요즘 지금 빅테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준 모습이고요. L7비아 삼천당제약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85% 상승한 9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네, 미국의 지금 빅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모습입니다. 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죠. 다가오는 실적 시즌,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마감 시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 항상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우리 저번 시간에는 네, 또 우리 통합 세금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의 주제도 단언컨대 고소득자분들과 세무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핫했고 아직도 핫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핫하다고 하니까 그럼 한 별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만점이고요. 오. 5개 중에서 가장 이제 숙지해야 될 기본적인 세액공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별 5개라고 하니까 오늘 내용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말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고용을 증가하면 또 세금도 그만큼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법된 규정인데요.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적게는 700만 원에서 1,100만 원만큼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줬습니다. 이 규정이 2023년도에 접어들면서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표현으로 8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네, 좀 혜택이 많아진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자니까 역시나 좀 근로소득자들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표면상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줄여주지만 사실 사장님들의 제일 큰 고민은 세금이거든요. 맞죠. 세금에서 1,550만 원 가량을 줄여준다고 하면 근로자 채용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근로자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금 협상 시에도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규정이고요. 정부에서는 통제하기 쉬운 사업자를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분들에게는 체감상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분명 이 업종, 이런 규제에서도 분명 이 업종 제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업종 제한이 될까요? 네, 물론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통합 투자세액 공제했을 때 저희가 그때랑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가 장려하고 싶지 않은 업종, 이 4가지 업종은 대상이 안 됩니다. 네, 이 화면과 같이 좀 유흥과 관련한 업종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업종 이러한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4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러면 우리 알바나 또 일용직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이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 일단 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상시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나오는 4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알바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보통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1년 미만 계약을 했는데 계속 잘해서 연속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옆에 있는 나의 직원보다 단 1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그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관계인. 이번에
23년도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세법에서는 개정이 돼서요. 원래는 친족 기준으로 사촌 이내가 특수관계인이었는데 23년도 기준에서는 원래는 6촌 이내였는데 4촌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에 한 가지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4촌 이내 특수관계인도 말씀해 주셨고요. 연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흔히들 헷갈리는 3.3% 프리랜서 정산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그 경우 외에는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외에는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12월에 입사를 하게 되면 지금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해 종합소득세, 그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절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상시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상시근로자는 그 연도에 매월 말에 1월이면 1월 31일, 2월이면 2월 28일에 상시근로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모든 월을 다 더해서 지금 표에서는 13명인데 13명을 12개월로 평균값을 내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상시근로자가 1.08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 표에서의 가정은 23년도 2월에 제가 개업했다고 가정해서 써놓은 거라서 개업함과 동시에 1명을 채용했지만 이 규정은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창업 이전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0명이고요. 23년도는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1.08명이기 때문에 1.08명에서 1,550만 원, 최대 1,550만 원 곱했을 때 1,674만 원 정도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증가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점에서 좀 핵심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계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머리가 아프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매월 말 상시 근로자를 더한 다음에 연도의 평균치를 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따라서 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계산을 자세히 접근하시면 아마 채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네. 사실 기억하실 거는 채용을 하시게 되면 월 초에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월 말에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채용을 하면 그 달에 상시 근로자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퇴사할 때도 애매하게 25일, 27일 퇴사를 시키지 말고 월 말에 카운트가 되게끔 퇴사를 권유를 한다면 그 달도 카운트가 됩니다. 계산은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이 하면 됩니다. 아, 네. 지금 깨알 홍보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대표님, 우리 사장님분들은 이런 꿀팁을 잘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말에 해라. 그리고 지금 만약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5일, 27일이 아니라 이렇게 월말까지 다니게 해라. 이렇게 꿀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세무사님께 맡기면 된다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시 근로자 채용 혜택이 좀 초반에 설명하실 때 세액 공제가 85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 먼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는데요. 1그룹부터 보시면 청년 만 34세 이하, 그리고 만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치과라면 치과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2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다시 해당 기업으로 입사했을 때 경력 단절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1그룹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개업한 혹은
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런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수도권이라면 1,45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방이라면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 그룹은 그 외 그룹인데요. 위에서 열거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수도권이라면 850만 원, 지방이라면 9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더 많이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그러한 문제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 지방에서 더 그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세율을 곱해서 적용하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로 세금에서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지켜주는 세액공제라는 점 때문에 혜택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여준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솔깃하실 것 같아요. 이 세액공제로 최대 1,55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또 큰 혜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10명을 채용한다라고 하면은 1억 5,500만 원인데 이거를 세금에서 다 공제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해에 뭐 1억 5천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대상자라면 이 금액을 10년 동안 이월시켜서 포인트처럼 차감을 할 수 있게끔 적립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1,55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연봉 3천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을 10%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농특세라고 해서 이거는 세액공제를 받은 거 20%를 부담하게 되는 규정이라서 31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러면 3천인 직원을 연봉 3천인 직원을 채용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3,610만 원 정도의 순 지출의 효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절세되는 거를 보면 지금 연봉과 4대 보험은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득세율을 40%로 가정을 했을 때 지방세 포함해서 44%를 곱하면 1,452만 원 정도가 비용 처리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오늘 설명드린 세액공제 1,55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절세되는 효과는 3,002만 원이 돼서 순 지출은 608만 원 정도로 귀결되게 됩니다. 608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순 지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그 1년 동안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올 수 있으면서도 608만 원의 순 지출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딱 보여주시니까 더 확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요. 워낙 나가는 돈이 많은데 이렇게 절세 효과까지 있으니까 더 608만 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시 근로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후관리 규정이 좀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놀라운 혜택이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업 그 지방 같은 경우에 1,550만 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내년에 유지하면 한 번 더 1,55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지만 하더라도 내후년에도 1,550만 원을 더 해줘서요. 총합 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2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지방인 경우에 4,650만 원을 세액 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고요. 다만 사후 관리가 있는데 공제를 받은 해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가 줄어버리면 여기에서 표에서 보는 추가 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이 세액 공제도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사후 관리 규정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저희 지금까지 한 내용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로우텍스 세무회계로 연락을 주시면 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